자, 이번 시간에는 상품과 시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해외 시장 조사는요. 첫 번째가 우리 자사의 상품 분석이고, 두 번째가 우리 시장 분석이고, 세 번째가 다음 장 4장에 나올 결국 바이의 발굴이죠. 자, 결국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바이를 찾아서, 그죠? 우리 제품을 판매를 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제품이, 우리 상품이, 발굴한 상품이 과연 어느 지역에, 어느 국가에 팔릴 수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사 제품을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수출한 그런 보고서들을 우리가 작성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제품의 경쟁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하는 목적인 자체는 과연 이게 우리가 시장에 우리 제품의 진위 여부를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먼저 보니까 뭐 외부적인 어떤 분석, 내부적인 분석, 예를 들어서 뭐 고객에 대한 거, 경쟁 업체에 대한 거, 뭐 산업 자체에 대한 거, 또 환경에 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보면은 주로 말하면 기회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이라든지 opportunity라는 수어턴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내부 분석은 이제 성과 분석, 원가에 대한 특히인 거죠. 그리고 우리 자체 조직이라든지 이런 분석들이 있죠. 이게 우리 자체 회사 내 어떤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전략 대안을 수립하고 전략을 선정해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행을 하고 평가하고 다시 우리가 또 보완해서 실행하는 평가하는 것. 이렇게 CDC에서가 넘어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실 게 먼저 스와트 분석이다라고 하는데요. 스와트 분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외부 분석에서 우리가 기회와 위험이 있는지, 내부 분석이 자체 강점과 약점이 뭐 있는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스와트 분석은 즉 스트렝스, 강점이 뭐고 위크니스, 약점이 뭐냐? 우리 내부 분석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opportunity, 그죠? 기회는 어떻고, threaten, 위험 쪽은 외부 분석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강점은 무엇이고, 우리 회사의 약점은 무엇인가, 제품에 관한 거,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장의 기회가 다가오는지 외부적으로, 또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주로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강점은 아무래도 여기에 뭡니까? 우리 보시니까 생산률이 좋다든지 또는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약해졌다든지 또는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제품군이 다양하지가 못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기회는요. 경제 성장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죠. 이렇게 신시장, 새로운 시장이 뭐 등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위험은 뭐냐니까 무역 규제를 많이 당한다든지 이와 유사한 제품의 대체 상품이 이렇게 개발된다든지 그 다음에 구매자와 또는 공급자가 너무 파워가 강해져서 판매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회사의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 회사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부 분석과 우리 회사에 어떤 기회가 다가오는지, 또 어떤 위험이 들어오는지 이런 위험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스와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런 분석을 하고 우리가 시장에 뛰어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중에 패스트 분석이라든지 또는 five force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패스트는 이제 정치, 그죠? 경제, 사회,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고요. 한번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요. 자, 그 다음에 보통 한 5개. 신규로 우리가 진입했을 때 시장에 진입하는 그 자체가 아주 힘들게 되느냐? 조금 신규 진입이 쉬운 거냐? 우리 구매자의 어떤 그죠? 주도권이 다시 말해서 구매자의 힘이 어떤 파워가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적으냐 이런 거. 그리고 기존 경쟁업체들이 어떤 경쟁력이 강하냐, 약하냐. 공급자의 관계, 그리고 이 제품에 또 대체제가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과연 충분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할 게는 뭡니까? 마케팅 자체적으로 우리가 목표한 그런 시장의 진출 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 어떤 겁니까? 새로운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판매 경로를 개척한다든지 또는 가격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뭐 광고에 대한 판매 정책, 그죠?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을 모든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마케팅 전략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원체 시장이 넓기 때문에요. 그 모든 소비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소비자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해서 시장을 좀 세분화한다는 거죠. 요건 뒤에 우리가 나올 때 FTP 전략에서 다시 한번 세그멘테이션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종류의 변수들을 다차원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전문자를 이렇게 다 이렇게 뭡니까? 대량 마케팅을 해버린다는 것은 자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문에서 좀 많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세분화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시장은요. 우리가 정한 목표 시장을 정했다면은 첫 번째 이제 그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현재 의 시장 규모와 미래의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할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먼저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미래 수익을 고려해서 잠재적인 경쟁, 다시 말해서 타사와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경쟁이 우리가 유리할 것인지, 경쟁의 대비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기업의 목표와 목표 시장이 과연 그 시장이 일치하느냐.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고 어느 정도 이미지를 이렇게 각인화시키고 싶은데 과연 얼마나 이제 시장에서 먹히고 있느냐는 것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리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략 수립은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첫 번째가, 우리 해외 시장 전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이 과연 해외 진출이 될 수 있을까? 그죠? 우리 자체 스와트 분석이나 또 그 지역의 어떤 시장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제품으로 시장 전출해서 상품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 결정이 됐다면요. 어느 국가로 진입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죠. 즉 어느 국가에 그죠? 어느 지역에 단위가 크다면 그 국가의 어느 지역에 진입할 것인가. 이런 것은 뒤에서 조금 더 크게 보면요. 하나의 국가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어떤 방법으로 진입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시장에 우리 흔히 말해서 이게 유통경로라고 보시면 되죠. 직접 우리가 돼서 합작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 투자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진입 방법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고려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제 들어가서 그냥 뭐 자체적으로 바이어를 통해서 물건만 공급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현지에서 뭔가 우리가 판매 전략을 통해서 마케팅 믹스를 할 것인가. 적당히 광고도 하고 뭐 홍보도 하고 등등 나오겠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특히 중소기업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금 문제, 인력 문제, 여러 가지 그죠? 등등이 우리가 이렇게 요소가 가미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회사 자체적인 인력과 조직에 관한 문제, 자금에 관한 문제, 지속성 여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획을 짜서 과연 어떤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국가에다가 진출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진입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마케팅 믹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 믹스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제품이라든지 또는 가격이라든지 유통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판매의 촉진 정책이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케팅 과정의 일반적인 이제 전략 수립 과정에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FTP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S는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의 앞에 있는 그죠? 이니셜 말하고, 그 다음에 T는 타겟팅, 표적 성질을 말하고요. 세 번째 포지셔닝, 그래서 P를 말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장을 세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요 세분화를 할 때 주로 어떻게 좀 세분화를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보겠죠.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조금 모든 고객을 다 상대를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옷이라고 전제를 합시다. 옷이 우리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녀노소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뭐 일상복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가 있고, 뭐 정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중소기업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다가 또 뭡니까? 뭐 10대, 20대, 뭐 30대, 뭐 4, 50대, 60, 70대 있죠. 이런 부분들에 다 우리가 모두 다 중소기업이 다 진입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필요하냐면 우리가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옷이라도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남녀냐 노소 뭐 연령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종류에 대해서 옷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중에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세분화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어떤 지리적인 변수다. 지리적인 변수. 외국에 들어갈 때요. 지리적인 변수라는 게 어떤 국가에 들어갈 것인가요? 어떤 국가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신종 진출 여부를 결정하고 날 때 그 다음에 어느 국가로 진입할 것인가요? 그래서 어느 국가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국가 중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 것인가죠? 그리고 그 지역 국가가 뭐 기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구 밀도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그 나라마의 우리가 이런 뭐 특히 지역 뭐 기후라든지 인구 밀도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가 우리가 가장 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변수를 말합니다. 통계학적 변수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성별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남녀노소, 그죠? 어떻게 우리 누구를 할 건가? 그래서 노소라 해서 나이는 어느 정도 나이대를 우리가 그게 뭐 옷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라고 우리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별로 남녀냐 또는 노소에 따라서 어떤 거냐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종교도 있었지만은죠. 또 우리가 나가면 또 종교라는 거 우리가 또 신경을 좀 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소득 수준, 국민들의 소득 수준. 그래서 좀 어떻게 고급화, 그다음에 중저가화 전략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업이라든지 또는 뭐 인종, 특히 뭐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간다면요, 뭐 백인이다, 흑인이다, 동양인이다, 히스패닉이다, 종종 많죠, 종류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교육 수준. 교육 수준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교육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예를 든다면요. 옷을 입는 방법이나 스타일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천차만별이겠죠. 자, 이런 거.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시면요. 행동적 변수다. 행동적 변수다라고 해요. 여기 무엇입니까? 내가 구매라든지 사용 사항 있죠. 내가 구매를 어떤 패턴을 하고 있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조사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세그멘테이션이라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세그멘트라 이렇게 많이 약자를 쓰는데 세분화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할 게요. 기존에 우리가 요즘 많이 이렇게 완화됐지만요. 우리 중소기업이 현장에 이제 가셨을 때 중소기업 자체가 이제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있단 말입니다. 이 제품을 팔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무역의 초보 기업들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미국이 팔겠습니다. 그냥 뭐 중국 시장이 팔겠습니다. 일본 시장이 팔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케팅에서도 있지만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뭐 국제 인증도 있을 테고 그 나라에 지금 어떤 지역에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대상을 할 것인가는 세분화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나 미국 시장에 판매할 거예요. 여기다 판매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너무나 막연한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저는 이럴 때 이런 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옷을 우리가 판매한다 친다면요.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백화점에 들어가면요. 어떻습니까?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1층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유명한 그런 브랜드의 뭐 신발, 가죽류나 또 화장품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럼 그다음 2층부터는 옷이 팝니다. 그런 분들 주로 옷이 많이 사가는 층에 주로 있을까요? 뭐 10대, 20대 그죠? 이런 젊은 층들 굉장히 자주 바뀌고 또 어디 가죠? 뭐 30대, 40대 미시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담이라서 50대 족들 그리고 어찌 됩니까? 나머지 나이가 드신 분. 그 다음에 어디 갈까요? 그 다음에 아동복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성복. 그 다음에 스포츠 뭐 등등 합니다. 이렇게
각 여성복이라도 이렇게 세분화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미국에 수출하겠습니다라고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미국도 어떤 시장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뭐 인종이 어떤 인종인지죠, 또 남녀인지 소득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 지역 측에 또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뭐 주로 뭐 중부, 뭐 그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런 크게 한 5가지 어떤 시장을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데 그 지역마다의 어떤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세분화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미국에 수출하고 싶습니다. 중국에 수출하고 싶습니다. 일본에 수출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는 이 맛 자체가 우리는 시장에 진입을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분화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제가 목표 시장을 선택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타겟팅을 한다는 것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시장은요. 자, 요 뒤에서도 우리 좀 나옵니다만은 요걸 조금 보겠습니다. 그 목표 시장을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차별화 마케팅,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차별이라는 것은 그 세분화한 부분에 대한 거고요. 비차별은 뭡니까? 무조건 옷이라는 옷은 다 만드는 거죠. 우리 대기업들은 가능하겠지만 대량 마케팅은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 마케팅을 들어갑니다. 그 특별히 우리는 10대, 20대 옷이라든지 여성 옷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차별 중에서도 특히 어떤 스타일의 옷이냐 말이죠. 그죠?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는 모든 화장품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10대, 20대 화장품에서 특히 그 중에 10대가 많이 찾는 것들이 어떤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얼굴에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좁은 미시 마케팅에서 우리가 모든 제품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스크팩을 주로 곡을 선택해서 일단은 진입해서 이름을 알리고 조금씩 이렇게 확대해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목표 시장, 목표 시장, 즉 타겟팅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SP 전략이 제일 중요한 것이 타겟팅을 누구를 선택할 거냐. 우리 다시 말해서 대량 마케팅이냐, 세분화 마케팅이냐, 틈새 마케팅이냐. 즉, 그 타겟팅 설정이 잘못되면 우리가 판매 전략에 어긋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쟁적인 입지, 우리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잠깐 설명하면요. 이렇게 한번 있은 적이 있죠. 자, 여기 뭐 잠깐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삼성전자가요, 삼성 핸드폰이다죠. 삼성 핸드폰에서 어떤 뭐 일이 있었냐면요, 삼성 핸드폰에서 유럽에, 그죠? 유럽에서 그네들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유럽에서 팔 때 유럽 지사에서 시장 조사하겠다고 그랬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피처폰이라고, 자, 다시 말해서 피처폰이 지금 스마트폰 아닙니다. 피처폰을 팔고 있으면서 어디다가 유럽에 영국이라는 축구팀들 프리미엄 리그랍니까? 프리미엄 리그의 첼시 팀이 옷이 좀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삼성 자체도 이렇게 이 색깔이 푸른색이죠. 그래서 첼시를 그 당시에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1년간 가슴에다가 왼쪽에다가 삼성 모빌 이렇게 붙여가지고 광고를 한 2, 3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첼시가 모리뉴 감독을 모시고 있으면서 뭐 웨파컵도 우승하고죠, 뭐 리그컵도 우승하면서 상당히 잘 나갔죠. 그러고 나서 설문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우리 삼성 모빌이, 삼성 이제 핸드폰이죠. 삼성 모빌이 어느 나라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럽 사람에게 물었더니 첫 번째가 대부분이 유럽산이죠. 그죠? 두 번째가 미국산이다. 세 번째가 일본 거다. 네 번째가 그죠? 모르겠다. 다섯 번째가 내가 듣기로는 한국 건 줄 알고 있다.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주로 이런 피처폰이든 이런 걸 팔 때는 주로 이 선진국들이 주로 많이 팔 거라고 생각하지 한국에서 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했답니다. 설문조사했답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면 구매할 것인가? 그죠? 구매하겠다는 확률이 1%가 안 되다는 거죠. 다 노입니다. 뭐가 될까요? 우리 회사가 다시 말해서 한국의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가 만드는 피처폰이 한국이라는 국격하고 삼성이라는 회사하고 이 피처폰의 기술 수준이 묶여가지고 이런 이미지가 되게
저가의 이미지가 되고 품질의 저품질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그 당시에 우리네 한국의 삼성의 그리고 삼성이 만든 제품에 대한 이런 제품에 대한 어떤 겁니까? 위치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포지셔닝이에요. 이런 포지셔닝에서 과연 고가 폰을 팔고 삼성이라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선전할 거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삼성도 최시에 갈 때 그냥 삼성 모빌이라 그랬지 메이드 인 코리아는 현지에서 표기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뭐냐니까 삼성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의 이야기 삼성하고 애플하고 이렇게 소송이 벌었죠. 뭐 핸드폰의 라운딩이 뭐 어떻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켜고 제끼는 부분이 어떻고 했는데 삼성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애플인데 밀려버렸죠. 그래서 8천억, 8,400억입니까 이상을 배상하라 이런 결론이 1차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삼성이 이제 그때는 어땠습니까? 삼성이 어느 날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뭐라 했냐면요. 그게 이제 배심원단이, 우리 배심원단이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1, 20억도 아니고 수천억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배심원단의 주장이 한때는 애플에 이렇게 이제 판매를 많이 하는 그런 브로그를 이렇게 움직였던 블로그라고 하는 건 드러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성이 좀 불리함을 불구하고 신문 광고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문 광고를 낼 때 이런 완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들을 내면은 이제 과태료가 붙겠지만은 각오하고 광고를 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상시키죠. 그러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떤 건지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셔닝이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후진국의 이미지 그리고 아주 조금 부족한 그죠 작은 그죠 이름이 알리지 않는 이런 회사로서 알려졌던 것이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야, 삼성을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7개 그죠? 7개 전자회사들 즉 뭐 소니든 뭡니까? 내셔널이든 여러 가지 있죠. 뭐 이런 회사들 다 합친 매출보다 삼성이 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자제품을 떠나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전 세계 한 30% 이상을 점하는 회사고요. 뭐 이런 거죠. 전자제품도 그렇고. 그리고 이 회사 자체 기술력도 상당하더라. 그리고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더란 얘기죠. 와, 이거 세계적인 기업이네? 하고 나오죠. 두 번째, 한국이라는 걸 또 반영을 해보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당시 뭐 세계은행 총재가 뭐 김용이라는 우리 교포가 되고요. 또 우리가 뭡니까 유엔이라는 사무총장이 반기문 씨가 있다든지 등등 뭔가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보니까 상당히 잘 사는 나라더란 얘기죠. 즉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큰 삼성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그런 제품이니까 괜찮구나라고 삼성이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세계적인 그런 제품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한국이 이 나라 선진국이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와서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G7에 들지는 않지만요. G7은 아니죠. 아니지만은 한국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인구가 5천만 이상. 이게 그 다음에 GNP가 어디입니까? 1인당 GNP가 3만 불 이상,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가 몇 나라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 그죠? 일본, 그죠? 영국, 독일, 프랑스, 그죠? 이태리. 여기에 G7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가 빠졌죠? 카나다 빠졌죠. 카나다가 인구가 2,400만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인구가 5천만 이상의 이렇게 3만 불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전 세계 7개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만큼의 인구 대비 3만 불이라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미국에 뭐 7만, 8만 불, 그죠? 뭐 일본에 한 5만 불 못 따라가겠지만은 거기서 우리도 그 정도의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다, 경제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한국이란 나라의 그죠? 포지셔닝이고요.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삼성이라는 이 회사의 포지셔닝이고요.
우리 중소기업이 한국이라는 어떤 포지셔닝의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강소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 이렇게 맵으로 그린 거죠. 여기가 미국이라면은 여기가 뭐 한국 좀 있고 여기가 뭐 일본이 있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차지하는 어떤 소득 수준이나 경제 발전이나 따졌을 때 어디 있는가 따져보는 그런 것들 그림을 그리는 게 포지셔닝 맵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상품에 대한 맵들도 많이 그리겠죠. 자, 다시 돌아가면 이런 STP 전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그 중에 우리가 중소기업 특히나 세분화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세분화에서 그 타겟팅을 이 세분화를 통해서 타겟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경쟁지 위치 설정, 포지셔닝이 어떠니까 어떻게 앞으로 홍보해 나가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방법이 지금 STP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하고 밑에 부처럼 어떻게 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히 인구 통계학적으로 뭐 연령이나 성별이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세분화하고 그다음 표적시장, 그죠? 표적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전체 비차별화 누구든 관계없이 여성이 옷이라면 다 대량 마케팅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뭐 10대, 20대 우리가 청소년 당사 그 중에서 집중한 10대, 20대가 좋아하는 옷 중에서 요즘에 뭐 요가복이라든지 뭡니까? 집에서 입는 그런 그런 옷이라든지 요렇게 10대, 20대가 좋아하는 그 중에서도 틈새 시장, 그 집중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특이하게 그 중에서도 나는 요가복을 하겠다. 요렇게 해서 전문화 가겠다. 라고 가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20대 옷을 조금 다변화하는 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틈새 시장 마케팅을 해야지 대량 마케팅은 힘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다시 돌아오셨어요. 포지셔닝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지입니다. 우리 마케팅은 이미지거든요. 그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각인되는지, 그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각인되는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어떻게 이미지가 인식되는지, 각인되는지. 그래서 우리 그 포지셔닝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미지가, 준 제품이 비록 중소기업 제품이지만 아주 품질, 가격이 대비 아주 좋은 제품이다. 인식을 어떻게 시킬 거냐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국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보시니까 마케팅 믹스다 그러죠. 자, 마케팅 믹스라는 게 뭐예요? 믹스는 이제 서로 섞는 거죠. 4P 믹스라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4P 믹스 뭐냐?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거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 가격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유통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것이며 판매 촉진 전략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에가 P가 내가 있다죠. 이건 4P랍니다. 이것들을 믹싱을 시킨다고 해서 잘 혼합을 해서 그죠? 지금처럼 혼합을 해서 어떻게 우리 타겟 마케팅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화 마케팅 그죠? 차별화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제품 자체가 어떻게 그 지역의 장소의 마케팅 가격을 프로모션을 어떻게 해서 타겟팅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짜는 전략을 우리가 마케팅 믹스 또는 4P 믹스라 소리합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우리 제품은 크게 봐서 상품의 종류나 품질, 디자인이나 브랜드, 그죠? 특히나 브랜드를 지금 우리 중소 브랜드가 많이 알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S라는 문제, 품질 보정, 이런 거, 와렌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은 이제 우리가 가격의 원가 개념이냐, 아니면 판매자 개념이냐, 이런 거. 그리고 등등 이제 뭐 가격을 할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유통은 그죠? 그 유통 물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서 어떤 그 창구를 우리 빌린다든지 아니면 유통회사에 또 넘긴다든지 이제 촉진은 뭡니까? 우리 자체가 PR을 한다든지죠? 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홍보를 한다든지 판매 촉진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4P 믹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 보실 게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목표 시장의 첫 번째 우리가 제품에 대한 거 프로덕트에 관한 거죠. 제품에 관해서 먼저 한 말을 보시면요. 제품은 이렇게 유용성에 대해서 내구재다, 비내구재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사용자의 유형에 따라서 소비재냐? 그럼 소비자의 좀 전에 보셨겠지만 소비자의 구매 습관, 그죠? 이렇게 구매 습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사를 많이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요즘 뭐 빅데이터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카드 회사가, 그죠?
카드를 쓰는 데이터를 본다. 구글이 또 뭡니까? 애플이 그런 구매자들의 습관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죠? 적합한 어떤 그런 상품들을 안내하는 그런 전략들이 우리가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편의품의 선매품이라든지 전문품이라든지, 그 다음 산업재라든지, 어떤 제품이 우리가 거기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제품 정책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좀 나가는 게, 보시는 게 상표 전략입니다. 과연 우리가 상표를, 우리 회사가 상표를 우리가 직접 지니고 있을 거냐, 아니면 상표를 안 지닐 거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쟁 기업이라든지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그런 어떤 형태거든요. 우리는 요것이 이제 뭐 우리 삼양라면입니다. 요것이 우리가 농심라면입니다. 요것이 팔도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그 경쟁 기업하고 차별화시키는 게 브랜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표명이나 상표 마크라고 이제 하는 게 우리 상표 개념이겠죠. 그럴 경우에 이 상표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 브랜드의 상표주가 누구냐니까 제조업자가 자기 상표를 가지고 하느냐, 그죠? 아니면 유통업자에게 맡기느냐죠? 아니, 무상표로 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트를 가보시면요. 좀 큰 회사들의 제품들이 거의 제조업자들이 상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을 합니까? 마트 자체의 우리 프라이빗 브랜드에서 마트 자체의 어떤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노브랜드를 가지고 무상표도 있죠. 이런 게 조금씩 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 그러면 제조자 상표일 경우에는 제조자가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광고 비용이 포함되시니까 제품 가격이 좀 상향될 테고, 유통업자가 가지고 있는 분은 아무래도 많이 광고를 안 하고 그 마트에 오시는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무상표다, 노브랜드면 더 떨어지겠죠, 가격이. 그래서 제조자 상표냐, 유통업자 상표냐, 무상표냐, 이는 상표주의 결정도 필요하겠죠. 우리 특히 중소기업이 만약에 내가 내 이름으로 상표로 광고를 하겠다면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큰 어떤 그 세계주 유통업체에 보내면 우리 유통업자 브랜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우가 좀 낫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 제품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이 제조자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무상표로 간다면요, 그것은 조금은 그렇지 않겠느냐, 국내가 아니고요. 그래서 유통업자 상표라서 뭐 이건 결과적으로 OEM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하나 고려를 해보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상표로 가진다면요, 상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개별 상표 방법이나 뭐 통일 상표, 혼합 상표라는 게 있는데, 개별 상표는 같은 자동차라도 뭐 그랜저, 소나타가 딱딱 이렇게 반짝이 나지. 통일 상표는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니, 삼성물산이니, 삼성반도체니 이렇게 삼성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붙이고 들어가는 거죠. 혼합 상표는 어찌 됩니까? 그 이름하고 제품명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농심 신라면, 농심 짜파게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자체 어떤 그 이름을 그냥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다, 소나타가 아니라 농심의 짜파게티, 농심 신라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상표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개별적으로 할 거냐, 통일적으로 짤 거냐, 이런 건 또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잠깐 좀 쉬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